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27회 김진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 공부를 해야 자녀의 미래를 가르칠 수 있죠.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아마 조기 투자 교육과 금융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부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총동창 회장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총동창회장 이기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걱정과 고통받고 계시는 동문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총동창회는 젊은 기수들의 모임 활성화와 생활 속 동창회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농문학상 공모, 사랑의 봉사단 결성, 소규모 젊은 기수 모임,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강창희 선배님은 저희 서울사대부고 18회 졸업생으로 자산 운용 및 자산 관리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종 그 세미나에 인기 있는 연사로 초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강창희 이름을 입력해 보시면 강창희 선배님이 강연 활동 하시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서울사대부고의 젊은 기수들이 자식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리 선농TV를 통해서도 접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동창회 활성화에 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제 강연을 하실 우리 강창희 공무님도 우리 회장님 특별하게 하는 말씀드리면 서울대 농경제대학을 졸업하시고 미래셋 부회장, 부모님 투자신탁운영 대표이사, 현대 투자신탁운영 대표이사, 한림관대학교 겸임교수, 배우증권 선물을 지내셨으며 저서로 선유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론 답습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투자 강사이십니다. 강동님께서 보통 강의를 하시면 유튜브 조회수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50만 조회수입니다. 얘는 200만 조회수가 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우리 동문들의 전문 기술을 위해서 강의를 허락해 주신 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와 자녀 자립 교육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8회 강창희입니다. 오늘 그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앞에서 제가 100세 시대의 노후 설계, 노후 준비와 자녀 자립 교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단 말인가? 위험합니다. 제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서 한 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혹시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돼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냐?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또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패러사이트 이거 생물 선생님이 아는 단어인데 요즘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적 독시라는 뜻이죠. 일본에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하고 몰래 연금 담았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요, 2년 전에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건데요. 거기 그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답니다. 그런데요, 이 작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냉혹한 사회라고 하는데도 금년 3월에 졸업한 일본의 대학 졸업생들이요. 작년 12월 현재 취업률이 87%. 그러니까 졸업한 전에 이미 87%가 취업을 한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졸업한 애들은 거의 다 취직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하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67%인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빼버리면 아마 50%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이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1958년생은 40%, 60년생 이후에는요 20%래요. 그러니까 이 3년 자격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세까지 다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시험 잘 보면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요즘요, 옛날에는 이 취업률이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서 가서 취직하는데 시험 봐서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다음에 평판, 이 주위에 이 평판이 어떤가.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얼마나 속았으면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하겠습니까? 실제로 2년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회사였어요. 사내 변호사를 한 명 뽑는데 변호사가 50명 모였어요. 50명. 요즘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이 스카이대 3명, 기타 대학 1명. 근데 기타 대학 출신이 를 뽑은 거예요. 왜냐? 그 전에 그 회사에서 이 3명을 대원 외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한 친구는 그냥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자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한 2년째 취직 못하면 그놈은 루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데다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대형 건설사에서 이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든가 그래서 회장님은 화가 나가지고 이 뭡니까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를 취직을 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다녔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또 딴 데 돌아오게 금방 또 취직했어요. 아마 이 친구는 80까지는 건강하기만 하면 무난하게 회사를 다닐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요즘 어려운가? 신문에서 이걸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었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 걸린 겁니다. 그때 변호사 했던 사람들은 끝내준 거죠. 근데 다시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변호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의사도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안전한 직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도 자녀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경상남도 거성어가 유명하고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맺는 시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300대 그날이 지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금 40대 후반에 지금 명퇴가 본다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8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해서 그러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남해눈에 보여요. 아파트 30평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동차 2,000신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좀 보십시오. 그 인간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관을 갖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 없을 거예요. 제가요 존경하는 분이 쓴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했다. 금수저 운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의 눈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미국에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면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무슨 동창회, 향후회, 무슨 모임 가면 그냥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좀 이뻐가지고 뭐 어디 시집갈 것 같다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오늘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 집은 누가 그러고 아마 이렇게 남의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미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썰어 들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 남행점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한 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제 후배를 봐도요. 뭐 기발한 걸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진짜 우는 신용인지 모르지만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좀 들어가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엄마들은 자기 아들의 장래보다는 내가 친구들이 나한테 네 아들 어디 다냐면 쪽팔릴까 봐서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료를 가르쳤는가? 그냥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료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료 이런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을 해서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애도 망치망치 않고 바뀐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애들에게 경제적 자립,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걸 해야 되는데 다들 경제교육, 금융교육 하면은 무엇 해야 돈 버는가, 돈 버는 방법, 재테크 이게 지금 난리거든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동학개미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이러다 내가 벼락 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돈 빌려서 젊은 애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재테크한다고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쓴 글을 또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게 돈 버는 것만 가지고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애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애들에게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입니다. 이 신문에서 이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이걸 PPP 환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했는데 우리나라는요 53만 8천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억 8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은 더 놀랐습니다. 48만 6천 달러. 프랑스, 일본이 우리보다요 가구당 순자산이 적어요. 우리가 부자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재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재산에 우리나라는요 80%가 부동산입니다. 일본, 미국, 이 선진국은요 70%가 금융자산이고 3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80% 부동산이 이게 과대평가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1990년도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60%, 우리나라 비슷했습니다. 지금은요 30%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 일본과 같은 일이 한 30년, 일본이 한 3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일어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유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요,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 이런 나라들은 이 이동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 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 애착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 30년 동안, 30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 시골 살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도시화돼 가면서 이전을 했죠. 그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니까 이 집값이 또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도시화율이 90%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는 80%가 되게 되면요, 그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90% 도시화율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거든요. 1년에 거의 100만 명이 출생한 거예요. 작년에 출생자가 몇 명이라고 하십니까? 20몇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출생하던 해에 작년에 이 출생자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 출생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6년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났을 때보다 이 작년에 일본의 출생자 수가 줄었다고 해도 3분의 1로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도시화된 정도도 심한. 그러면서 일본은 그게 우리보다 미리 경험을 해가지고 30년 전부터 집값이 피크가 돼가지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요, 내가 보통사람이 몇 억의 재산이 있다, 돈이 있다, 근데 집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빌려 살면서 이 돈을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만 준다면 무조건 집 살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조급증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인식의 변화가 일본이 한 20년 앞서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버립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리츠, 이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나라의 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집은요,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또 준답니다. 집을 늘려가는 것은 40, 50대입니다. 이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40, 50대는요, 260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이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지난 20년 동안에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지금 보여드린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분위기가 비정상이거든요. 모든 분이 지금 주급증에 빠져 있고 돈은 넘치지 금리는 낮지. 그러니까 금년 내년
무슨 일이 생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요, 강남에 어느 그 재건축에 이제 끝나가지고 이 신규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지 안에 제가 45평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그거를 20매덕에 팔았답니다. 근데 팔고 나서 10억 올랐대요. 미치겠지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그 집을 다시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어떡하란 말이냐? 사고 팔고는 자기 맘이지만은 최소한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부가 될 염려는 없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지만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야 됩니다. 황당 나이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부가 염려가 될 염려는 없다. 이제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자산을 늘려가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리란 말이야? 금리가 10몇 %일 때는요, 망설일 거 없어요. 예금만 하면 끝납니다. 금리가 10%일 때는요, 예금에서 한 달에 금리 수입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지금은 1%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2억에서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먼저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오늘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다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해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 이건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이건 투자상품. 이것마저 외워주세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 이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돼요.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그런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아니면 비싼 상품이에요. 그러면요,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했고, 연금 중에서도 변액이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책임 안 져줘.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문분들 중에 변액 보험, 변액 연금 든 분이 몇 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려운 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 하는 거거든요. 펀드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요. 이 돈 없는 분은 지금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두를 각오가 돼요.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이 골치아프을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몇 %면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지금은 1%에서 2%로 가느니 마느니 이 정도니까.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투자에 관한 공부라고 하면 다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온갖 유튜브가 뭐 예측 난립니다. 근데 예측의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좀 뭐합니까?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 우리 업계에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 있어요. 이름 대면 알 겁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지만은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서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요 40분 동안에 고함지르는 게 뭐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취직하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입에 있는 거는, 붙어 있는 거는 위험밖에 없어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저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사건 찾지 마.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왜? 리스크의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려. 폭탄 터져 죽을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이 불확실성.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개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국민들이 독이 오르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한 사람을 행정개혁위원장으로 불러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서 잘라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앞으로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근처도 가지 애들을 막말로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시간 없기 때문에 주식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추천할 때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9.11 테러 이런 거라서 폭락할 때는 방법이 없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마켓 리스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 내가 아무리 좋은 뭡니까? 시장이 다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불량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걸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방어할 수 있어야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폭락
사태가 올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는요, 언제 이런 사태가 올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면 다들 짜증냅니다. 미치겠네. 종목칼로 골라달라니까 무슨 장기야.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비투로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또 여기다 주식 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개별 종목 리스크는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방문도 열심히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좋은 종목만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10종목, 20종목 골라서 그 중에 몇 종목은 잘못되더라도 전부 합쳐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에는요, 예를 들어서 석유주와 항공주를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져요. 석유주는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종목 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상품과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을 자기 나이나 형편에 맞게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요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적립식 투자, 시간 분산 투자, 이런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은행에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 벌지만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분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리스크는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기거든.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분이 사기에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요즘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퇴직자들 대상으로 이 강의 과목 중에 단골 과목이 뭐냐? 금융사기 방법. 그래서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하라.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타지를 놔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게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씩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영회사. 그다음에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근데 꼭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돼. 그렇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리 한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수험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존 얼마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말도 빠르게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소정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EBS에 들어가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